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인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밌고 유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북한의 영재교육입니다. 남북 모두 교육열이 참 뜨겁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열린 강좌 함께 해주실 강사님은 바로 북한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효숙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사님 이력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박사님은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요. 실무뿐만 아니라 대학원 강의, 논문 발표 등 교육과 연구에도 많이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북한 교육, 통일 교육, 남북 주민 사회 교육, 또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린 강좌 재미있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또 함께 해주실 세 분이, 또 젊은 세 분이 여기 나오셨거든요. 각각 인사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한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현재는 영화 시나리오 쓰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실 건데요. 그럼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저희가 또 기대하며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영재 교육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한의 그 영재 교육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전 세계에 자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교육을 가장 자랑을 하는데, 교육하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집단 공연, 그리고 어린이, 아동의 이제 공연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15년에 제작된 다큐 영화 태양 아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재들이 선발하는 과정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 진미는 무용인재예요. 근데 이제 그 진미의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죠. 다른 그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우리 진미 재간둥이로 좀 키워보시죠. 이 말 한마디 이제 뽑혀서 이제 영재 교육 수업을 받게 되는데, 마침 뽑히고 난 다음에 그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미는 그냥 수개월에 거쳐서 그냥 무용을 하고 하는 피나는 그 노력의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영재들 이렇게 양성이 되는데 한국의 인재 양성, 예술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양성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북한을 가게 되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기관들의 대부분 보게 되면 교육기관이에요. 그것도 영재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재 교육기관에서도 대부분 반드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가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입니다. 이 화면의 중앙에 뭐라고 써 있죠? 예.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렇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지, 이 규모가 더 큽니다. 이 기관 안에는 보통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영화관, 뭐 이렇게 그 온갖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이제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일반 학교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우르르 이 학교로 다 갑니다. 그래서 북한 공식적인 당국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시설 안에 5000명 정도가 들어가 올 수가 있고, 한 150여 종의 다양한 과목, 예체능이든 과학기술이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인데요. 이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과연 어떤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까?
보게 되면 만경대 학생소년 공정을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누구나가 다 와서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와서 들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뭔가 뛰어난 재능과 뭔가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각 학교에서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바로 이곳에 이제 모여서 다양한 과목들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학생 수련 공전을 가느냐. 그래서 아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재능이 있어야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소년 공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중에서도 뛰어난 아이들이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지도를 받고 영재로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능과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정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이 재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이곳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북한의 영재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강성대국 건설. 북한은 왜 이렇게 영재 교육을 중요시하냐면 영재 교육은 국가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강성대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한쪽은 국방 안전, 그리고 한쪽은 경제 개발. 그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그 정보화 교육, 과학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양성을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제한된 예산으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북한이 자랑하는 12년제 의무교육제 이 체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 수재교육 체계, 북한에서는 영재교육이란 용어를 안 쓰고 수재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재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이게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유치원,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해서 쭉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예. 뭐 영화 빌리 엘리어트 같은 걸 보면 이제 탄광촌에 사는 아이가 재능이 뛰어나서 뭐 런던에 있는 아트 스쿨에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북한에서도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재, 재능이 가장 중요한데, 가정의 배경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정말 실력이 있으면 영재로서 이제 키워주느냐, 가난한 아이들도 키워주느냐. 이 제도면에서는 북한이 그것은 상당히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체육 영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3000m 같은 경우를 일반 아이들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 한 영재 아이가 한 3분 만에 달렸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얘는 이제 그 영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재로 이렇게 눈에 들게 되면 이 아이는 학교 차원에서 경쟁하고 좀 더 실력이 없으면 군단위 대회를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도단위, 전국 단위, 그리고 전국에서 또 1등이다. 그러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 단가든 이렇게 영재라고 이렇게 발탁이 되게 되면 별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체육의 경우에는 체육학교, 그리고 예술의 경우는 음악학교든 예술학교든 이제 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 아이의 어떤 생활비, 그리고 이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국가에서 공급을 하면서 키워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이나 그쪽에 영재 집합 학교 같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집중된 지역이 따로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 영재 교육 기관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소학교입니다. 소학교에서 체육에 재능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소학교의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조 활동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과외 활동이죠. 과외에서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보니까 좀 괜찮다. 그럼 얘네들을 선발을 해서 아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같이 이런 학생소년궁전이 지역마다 있어요. 큰 지역마다. 그러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에 소속돼 있는 학생소년궁전에 가서 이렇게 체육활동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이 아이가 좀 실력을 발휘한다. 그럼 얘는 이제 중앙 단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서 다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영재 학교는 평양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를 들게 된다고 하면 평양 국제 축구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지방에서 막 볼 차다가 너무 축구를 잘하면 평양으로 딱 이동이 돼서 평양국제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국제에 대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북한의 영재 교육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남한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영재 교육이 80년대, 그러니까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면, 북한의 교육은 1950년대부터 영재 교육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영재 교육이 1950년대부터 주목을 받았을까? 소련 교육제도의 영향입니다. 북한의 이제 교육제도는 소련의 교육제도를 상당히 많이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50년대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외국어 학교가 있었어요. 외국어 학원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음악학교, 예술학교, 체육학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년대에 이제 소련의 교육제도를 받아서 영재 교육이 일찍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80년대에 오게 되면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를 해요. 1984년에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일중학교를 설립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의 영재 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이러한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과학 분야의 영재를 출발한 시기가 어떻죠? 비슷해요. 한국은 1983년도에 경기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북한에서는 1984년에 그 평양 제일중학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남북이 보이지 않게 체제 경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영재 교육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한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영재 교육은 좀 더 이제 늦은 시기에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영재 교육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영재들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육계의 논의도 있었긴 하지만 대외적인 역할도 있었어요. 우리 1980년도 하게 되면 1986년, 1988년도에 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혹시 체육 전공하셨던 86년 다들 20대셔가지고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실감을 못했을 텐데 1980년대에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외국인들 선수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외국어를 해야 되구나. 외국어에 대한 이런 필요성, 그리고 외국어와 더불어서 이 체육 영재들에 대한 관심, 특히 사회주의권에 온 그 선수들의 이 체육적인 기량이라고 하는 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재 교육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바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영재 교육, 과학기술 교육, 외국어 교육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는 이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재학교란 명칭을 안 썼어요. 뭐라고 됐죠?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한 목적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영재학교가 이제 신설이 되는데 한 7개가 영재학교가 지금 운영이 돼요. 근데 이 영재학교를 별도로 창설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재학교는 여기 보이죠?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하는데 이 학교의 원래 전시는 부산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재학교는 일부 과학고등학교 중에서도 약간 우수한 그 학교들을 전환시키는 형태로 영재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근데 영재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영재는 다 고등학교만의 영재예요. 그래서 이제 소학교, 중학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그리고 대학교 산하에서 교육원을 운영을 하면서 영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도 이제 영재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영재교육진흥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재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북한의 영재교육의 구조와 형태는 무엇일까를 이제 살펴볼 텐데, 북한의 영재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체능 분야 영재, 그리고 외국어 분야,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예체능 분야는 1966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체능 분야는 이 재능이 조기부터 발굴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조기 교육해서 유치원부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어 분야의 경우에는 중등학교면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이다. 그리고 평등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교육인 그러니까 평등 이념에 의해서 사회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왜 영재 교육이 발전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맞는 게, 북한은 교육은 모든 사람은 이제 동등한 이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민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중심의 이런 이제 대중교육, 그리고 집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 초기부터 자본주의 교육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교육은 그 있는 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엘리트 교육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에서의 평등 개념과 우리 한국에서의 평등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평등 개념은 뭐냐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타고난 능력 차이가 있다. 그래서 능력 차이에 기반을 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것이다.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환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나 이공계통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신체적으로 부족해서 아주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에 맞게 부족하면 좀 더 채워주고, 약간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이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평등주의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평등주의 교육을 해야 되는 북한에서 어떻게 이런 엘리트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북한 당국에서 하는 건 그겁니다. 개인의 그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집단의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영재 교육이다라고 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체능 분야의 영재 교육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체능 분야 이제 영재 교육을 가기 전에 예술 학교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나 뭐 이야기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다가 이제 진로를 막상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대학을 어느 전공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예술학교가 있고, 거기에 가면 뭐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쓰고 영화를 제작하는 거를 전공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실기 시험을 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영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는 거치지 않고 그냥 대학을 약간 예술 분야에 특화해서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저는 사교육의 도움을 좀 받았었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학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술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시해주는 사교육 학원이 있어서 거기를 고등학교 때 잠깐 다녔었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제 북한의 이제 영재 교육이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예체능 분야의 그 영재 교육을 살펴볼 텐데 북한의 예체능 교육은 1959년도에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에 의해서 예술문화 전문 교육을 바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재 교육 학교들이 세워지는데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전공별로 특화된 학교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음악학교, 무용학교, 미술학교, 체육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축구학교.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회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학교. 영재학교입니다. 교회. 혹시 오신 분 어떻게 교회학교 아시나요? 그럼 서커스예요, 서커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서커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사회주의권은 이 서커스는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이때부터 숙련하지 않으면 서커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만은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바로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까지 만들어지고 우리는 보통 체육학교에 되면 아주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축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되고 1980년대 김정은 시기에 오게 되면 이때 주목받을 만한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들이 금성학원, 그리고 평양음악학원, 그리고 평양국제 축구학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는 이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게 수재들의 활동이에요. 수재들도 조기 영재들의 활동.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신동이라고 하죠. 신동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 조기 신동들을 양성을 하는 유치원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광유치원, 경상유치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최장흥, 한수려, 이유정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최장흥 이 아이는 폴란드 쇼팽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6살 때. 그래서 특등상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경상유치원 나온 애예요. 마찬가지로 한수려 폴란드 이제 경연대에 나가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 이때 6살이었는데 최연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마자 국제사에서 온갖 이제 이목을 받는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막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그럼 이제 이 유치원을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뭘 바라보겠어요? 어떤 학원을 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금성학원이나 평양음악학원이에요. 북한에서 우리는 보통 걸그룹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걸그룹이 있어요. 대표적인 북한의 이제 걸그룹이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북한 걸그룹? 예, 모란봉 악단. 예. 그 모란봉 악단인데 북한 모란봉 악단의 아주 가수들의 상당수가 바로 금성학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 어디 출신이냐면 금성학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접하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와, 금성학원, 경상유치원, 야, 조그만 애가 나와서 이렇게 바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조기 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우리 아이가 뭔가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재능을 빨리 발굴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재능을 빨리 발굴해 주려고 하면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네. 그리고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보내지만 소학교를 보내지만 이게 소년공전에 보내야 되겠나 하면서 부모들이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한 다양한 이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 행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영재 교육원에 이제 보내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뭐 과학고에 보낸다던가 이러기 위해서 아까 사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북한에서도 그러면 좀 이렇게 영재교육 기관을 보내기 위한 사교육들이 따로 있는지 얼마나 좀 많이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사교육, 원래 북한에서의 사교육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들어놓고 사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아예 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사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교사,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아이가 학교 내지 다른 장소에서 조용히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사교육 형태인데, 작년 2020년도에 서울대 통일평가연구소에서 북한 출신을 중심으로,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있을 때 사교육해본 적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30%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 보이지 않게 이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예전에 사교육은 보통 이렇게 악기의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는 뭐 이제 외국어 이런 정도였다면, 최근의 경우에는 입시와 연계가 되고 뭔가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의식이 영향을 미쳐서 과학, 수학 이런 과목들로 이제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제일중학교나 이런 예술 영재학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적도 반드시 따라주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밑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분야의 영재 학교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외국어 학원입니다. 외국어 학원은 1958년도에 평양에 평양 외국어 학원이 이제 신설되었고, 그 이후에 평양, 청진, 함흥, 신의주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김정은 이제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학교가 좀 더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이후에는 각 도에 이렇게 영재 학교가 이제 신설이 이제 되었습니다. 외국어 학원이 이제 신설되었는데, 북한에서 외국어 학원, 우리도 외국어 고등학교 인기 많죠. 북한에도 외국어 학원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어에, 근데 외국어 학원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는 싶은데 외국어에 소질이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어라고 하면 영어를 어떤 학생들이 잘할 수가 있죠? 외국에서 살다 온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국어 학원에 이제 들어간 친구들의 그 가족 배경을 봤어요. 외교관의 자녀가 많아요. 그 다음이 부모가 이제 달러를 버는 직종이라고 해요. 무역 업무에 종사를 해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져온다든가 관계를 하는 그런 직원들, 아니면 당정 간부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 학원을 참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다. 그렇지만 외국어를 하기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외국어 학교 출신이었어요. 외국어 학원 출신. 그래서 고등학교에 외국어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외국어 학원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무역 경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게 되면 그 웨어벌이라고 해서 그 외국 업무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외국어를 잘해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했어요.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부모가 다시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같이 해외에 나갔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친구의 외국어 실력 완전 원어민 실력이에요. 우린 북한하게 되면 국가가 봉쇄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못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연과학 분야의 영재학교, 바로 제일중학교입니다. 제일중학교가 평양에 이렇게 제일중학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학교가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이제 개설이 이제 되어 나가는데, 영재 학교가 발전하고 확대된 이 배경에는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있어요. 북한이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을 거친 상황에서 상당히 바닥이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경제 발전을 추진해서 50년대에 계속 향상하고 6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1970년대 되게 되면 그 높이 올라왔던 경제 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인재 양성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인재를 양성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집중한 것이 자연과학 분야 인재, 이공계 분야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1중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1999년도에 그러니까 제1중학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봐요. 초기 한 10몇 개, 2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1999년도에 되게 되면 당국에서 이 제1중학교를 시, 도를 넘어서 구역마다 그리고 군마다 그리고 구역마다 학교를 설치를 하게 해요. 그러면 제1중학교가 200여 개가 되는데 한번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영재학교가 200개나 돼요. 그럼 이거 영재학교입니까? 아니죠.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가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영재학교라고 하면 수재학교라고 하면 과연 200개씩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됐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 주민들 사이에 약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1중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꿈꿀 수가 있었대요. 대학을 바라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1중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200개처럼 쫙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학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북한의 대학 진학률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수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정말 막막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일반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여기에서는 초급중학교래요.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몸목으로 놀아요. 근데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그 공부하는 아이, 노는 아이, 그리고 대학 갈 아이, 대학 가지 않을 아이로 완전히 구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실력만 있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제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반발, 이 지역에서도 뭔가 대학의 문을 좀 더 넓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당국에서의 이제 이런 정책에서의 어떤 검토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중앙과 도별로 한 26개 정도의 제1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 학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영재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진 중심의 영재교육 그리고 심화 중심의 영재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궁금할 거예요. 속진 영재교육은 뭐고 그리고 심화 영재교육은 뭘까? 보통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속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화 교육을 해야 돼요. 속진 교육은 뭐냐면 조기 입학, 조기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배우게 되면 빨리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북한 TV를 보게 되면 한 4살밖에 안 된 이 영재아이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암기를 그냥 너무 잘하는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사칙 연산을 해야 돼. 사칙 연산이 뭐예요? 더하기, 뺄셈, 나눗셈, 곱셈이에요. 그것을 익히는데 저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을 사칙 연산하는데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재들의 경우는 남들이 2년 걸리는 것을 6개월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개월. 아니, 며칠 만에 끝내요. 그럼 영재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진과 관련돼서 북한의 경우는 암기 교육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세계 암기력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암기력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북한의 학생들이 자주 여기에 나갑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북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여러 번 세계 암기력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 교육은 뭘까? 그 심화 위주의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분야를 잘하면 넓고 깊게 얼마나 깊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학교랑 달리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도 별도로 있어. 얘네들은 얘네들만을 위한 그 교육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화라고 하는 것은 몰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몰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1중학교 같은 경우에 과학 분야에 몰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줘요. 어떤 특혜를 주냐면 가장 대표 두 가지인데, 우리 그 노력 경쟁 있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 농촌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이 면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대가 면제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교육과 이제 실천의 결합, 그 교육과 노동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그 논리 때문에 한 1년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달 동안 그 농촌에 나가서 농촌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광산 지역이면 광산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북에서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어? 어떻게 이런 그 노력 그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가지고 1년에 봄, 가을에 농촌 동문 이렇게 농활 같은 걸 나갔었어요. 어떤가요? 어떻게 어떤 그 농활이 어떻게 좀 쉬웠으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럼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를 병행하면서 방과 후에 농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그냥 1개월을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일손 돕기를 하다가 왔었어요. 북한에서 수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이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활동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타 지역으로 와서 하게 되는데, 그럼 공부가 딱 끊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심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1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 봉사 활동, 농촌 봉사 활동 이런 것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더 큰 특혜는 군대 면제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뭐가 좀 힘드셨나요? 그리고 몇 년 하셨나요? 저는 장교로 나와가지고 2년 6개월 하고 왔는데,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제일 힘들었었고, 그리고 밑에 관리하는 그런 것도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중학교를 가게 되면 군대 가는데, 우리는 보통 장교여서 한 2년 약간 넘게 이렇게 군복무를 했는데, 북한에서의 군복무는 예전에는 10년, 많게 12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낮아져서 6년에서 7년 정도의 군복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 청춘, 10대 후반에서 20대 청춘을 군대에서 자기 취미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상하관계에서 그 어렵게 쪼이는 군사복무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군복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러니까 군복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1중학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다양한 형태로 수제반, 방과 후 교육, 전일제 영재 양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재교육 형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영재학교, 아까 망경대 학생소년 공전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활동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제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전일제 영재학교가 상당히 다방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제반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는 나이에 수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라고 하면 얘네들만 모여서 별도의 교육을 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제반 하게 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북한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 대학에서도 수제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대학의 경우는 수학 계통,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의 아이들의 경우는 별도로 수제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재 교육의 이제 특징과 관련돼서 북한의 이제 영재 교육은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법, 그리고 북한의 보통 교육법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북한의 영재 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영재 교육은 실력을 원칙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영재 교육은 조기 입학, 그리고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체능 학교가 뭐 유치원, 중등 학교 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렇지만 북한의 이제 영재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린 영재 교육하면 자아 실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아 실현, 성취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 인재로서 양성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아까 박사님께서 이제 북한의 영재 교육은 개인의 자아 실현보다는 뭐 국가 인재 양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재 교육 이후에 아이들의 진로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국가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영재 교육 이후에 국가 소속 뭐 예술인이라든지 뭐 그런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직업 활동을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직업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지, 그런 진로적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네. 예. 이 아이들이 배우는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진로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북에서 왔다가 우리 탈북해서 남한에 온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퇴소하게 되면 일반에 이제 나가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일반 사회에 배출을 하게 되는데, 하나원을 졸업하는 어떤 탈북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원 나가면 저 직업 배치해 줍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직장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전문 분야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직업을 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분야가 전공이 되면 자기의 능력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겠죠. 아까 이제 외국어 학원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돼서 외교 분야, 아니 무역 분야, 뭐 이렇게 경제 파트에서도 외국어를 활용하는 분야에 이렇게 배치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예능 분야에 아주 뛰어난다라고 하면 가수인 경우는 아까 모란봉악단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인민 예술단이라든지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는 예술단체나 여기에 단원으로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과학인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1중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또 김책공대 아닙니까? 김책공업 종합대학에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과학과 관련된 뭐 연구소 뭐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재 교육과 관련된 또 하나 이제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영재 교육이 상당히 많은 이제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재 학교가 엘리트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영재 교육은 실력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력을 기초로 하지만 실제 영재 교육을 발탁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가정의 배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개인의 자아 실현보다는 국가 인재로서의 국가의 어떤 선전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면 북한 이제 그 일반 학교 그리고 제일중학교로 그러니까 영재 학교가 엘리트 학교로 사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학교하고 제일중학교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중등학교의 서열화 문제, 입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양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트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학교를 들어가면 명문대 입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는 과학고등학교 갔다. 와, 마음 한스름 넣으면서 그 다음에 대학 어디 보내야지.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갔네? 그럼 외국어를 하는 어떤 대학 보내지.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이 있듯이 북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가는 것보다 영재 학교를 가는 것이 그만큼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 학원을 가게 되면 그 부모들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외국어 대학이야. 그리고 외국어 학원을 그리고 금성 학원을 가고 난 이후에는 평양 음악대학을 갈 거야.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학원을 간 이후에 우리는 체육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갖은 노력과 동원들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영재 학교가 실력이 주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력은 뭐죠? 개인의 소질, 그리고 재능, 그리고 성적. 근데 이제 북한의 대학을 들어갈 때 성적만으로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성적하고 그리고 실기 점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소질과 성적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 개인의 가정 배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출신 성분 보죠. 그리고 그 아이의 경제력을 보고 경제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여기 이제 사대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대 달면 이제 뭐죠? 예, 경인교대 아니면 이제 근데 경인교대나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은 그 교원대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대학 들어가고 사범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에서의 교육은 당의 그 주체 사상을 선전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게 영재 교육을 양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출신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게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한 분은 그러니까 평양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학생소년 궁전에서 과외교사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아니 북한에서 그 학생소년 궁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잘하는 아이들, 과학 잘하는 아이들, 피아노 잘하는 아이들, 손풍금.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손풍금을? 맞습니다. 아코디언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와서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은 잘하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그렇게 뿌듯하대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제 정말로 이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오기는 하지만 정말로 가난하면 얘를 영재로 키워줄 수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영재를 키워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과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영재로 크려고 하면 경연대회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 경시대회가 서로 경쟁을 붙여서 아래서부터 경정 붙여서 올라가고 여기서 통과하면 또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 경연대회 나가려고 하면 학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막 훈련을 해요. 그때 아이가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과외비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연대회 나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도 단위로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나가게 될 때에 그 학생이 너무 가난한 경우에 선생님이 얘가 정말 애가 너무 가난해. 근데 선생님은 얘를 키워주고 싶어. 그럼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차비도 대주고 그럼 숙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숙소비도 대주고 하면서 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본인도 국가에서 월급을 잘 주지 않은 상황에서 얘까지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그 실력이 아주 월등히 이제 아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가져가긴 하지만 실력이 비슷하지만 약간 부족해도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교사비도 주고 모든 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대기 때문에 얘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한의 영재 교육의 장점이 국가가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워도 재능만 있으면 키워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런 아이를 키워주기도 해요. 근데 키워주기는 하지만 이게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국가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점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장흥 학생 같은 경우가 6살 때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연주대회에서 이제 특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기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 나와서 최연소로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어때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북한을 자랑하는 거죠.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체제 이렇게 우월하다 하고 이제 북한 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김정은 우리 지도자의 공덕에 의해서 우리 지도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어린 나이부터 이 재능을 마음껏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켜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어린 나이에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제재가 된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봐라 북한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 결국 뭐냐면 이런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체제 선전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꿈꾸는 것은 북한의 영재와 우리 한국의 영재가 함께 그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팀을 이루어서 그 통일 한반도 아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 오늘은 신효숙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영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남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